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비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및 이동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방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충족 의료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면 신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우울감이 낮아지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서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지난 2017년에 비해 17%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인 6.6%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증상의 가벼움, 시간 부족 순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외출 비율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외출은 2017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답자의 가운데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자주 외출했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였으며 이는 2017년 조사 당시 70.1%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은 것입니다. 주 1에서 3회 외출은 32.9%, 월 1에서 3회 외출은 12.9%였습니다. 답변한 장애인 가운데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8.8%로 2017년 4.5%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버스나 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0.6%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을 꼽은 비율은 17.4%였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다고 답한 사람은 12.1%입니다. 장애인 5.8%는 승차 거부,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막상 병원에 와도 접근이 어렵거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동의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권이 장애인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이 왜 중요할까요? 장애인의 이동, 운동 제한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는 근육량 손실 및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소화기, 비뇨기, 심장 문제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동이 제한되면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장애인 건강권은 이동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법의 원래 명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료 접근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 등이 지연되었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실효성 있게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지자체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지만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병원에 진료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가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주도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요구 방식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시위 과정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동권을 쟁취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만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미국도 1978년 덴버에서 버스 밑에 장애인이 누워 이동을 막는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정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그레이하운드는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장애인 단체가 아닌 정부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였고 정부의 개선 약속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아 다소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대책과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27.8%로 목표 도입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인천 지역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저상버스가 일부 있어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주안역에서 인하대까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20분이 소요되며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애인 건강권이 침해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망자의 50% 정도가 요양을 비롯한 집단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절반이 확진되었는데 밀집된 환경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노출되었고 의료 인력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정부의 장애인 코로나 감염 대응 체계가 미비가 집단 발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이후 정부의 지원 및 치료 체계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하고 이동권이 제한되어 검사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애인의 치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모범 사례가 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7개국의 18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이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응 지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힘이 듭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질환 검진을 받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워 검진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장애 진학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건강검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진학 건강검진 기관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 진학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16개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의료원이 장애 진학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진학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동행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모니터 등 시각정보 시스템 설치 운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접수 설치 등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병원과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이 분리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약물 정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약물 복용, 약물 과다 복용, 질병의 불충분한 치료의 위험을 겪게 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 의약품 사용 설명을 읽지 못하고 의약품 포장 박스, 용기, 튜브 등을 구별하지 못한 채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다 겪었던 불편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통기한이나 불법 제조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수요 통역이 제공되는 곳이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볼 수 없었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진료 및 의약품 안전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복잡한 필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진단과 처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의약품 오용이나 적시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건강 지식이 부족하고 낮은 건강 문해도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청각장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농아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화권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인의 장애인권 교육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차별이 여전하며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꺼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의료기관 장애인 차별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꼭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용어 사용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며 길 안내를 할 때에는 흰 지팡이와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부 앞서가도록 합니다.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러써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울 일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WHO는 장애인의 의료 이용에 대한 장벽을 다음의 4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태도 장벽, 둘째, 물리적 장벽, 셋째, 의사소통의 장벽, 넷째, 재정적 장벽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WHO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WHO에서 언급한 내용에 정책 장벽, 프로그램 장벽, 사회적 장벽, 교통수단의 장벽을 추가하였습니다. 태도 장벽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나 장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장애를 개인적 비극으로 생각하거나 장애는 예방하거나 치료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나쁜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사회적 결핍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장벽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은 자막 없는 영상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화 통역이 없는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인지장애인은 기술적 용어나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연 상태나 생활 환경에서 구조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장애인 견수랑 없는 계단 환경, 앉아서 할 수 없는 유방 조영술 검사, 휠체어 무게를 들 수 없는 체중 측정 등이 해당됩니다. 정책 장벽은 기존에 마련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조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프로그램 장벽은 장애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및 의료 제공 프로그램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불편하거나 장비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의료진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족한 의료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장벽은 장애인이 출생, 성장, 교육,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벽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고용률이 낮으며 고등교육 참여율이 낮고 비장애인에 비해 수입도 적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교통수단의 장벽은 이동권을 제약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교통체계, 시력저하가 있거나 인지저하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며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무장애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는 단지 물리적 장벽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장벽들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제품과 모든 환경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시설의 편의성 증진과 의료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 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